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성 전 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MB맨이 아니라 MB정부의 피해자라면서 표적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는데요. 진실을 밝히겠다던 고인은 불과 하루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그 배경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자원외교 수사에는 거센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김종훈 기자와 이 사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완종 전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요?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유서를 쓰고 잠적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북한산에서 목을 맸다고 하는데요. 성완종 전 회장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로 호소하며 나는 MB맨이 아니다. MB정부의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억울하게 자원외교 표적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성 전 회장은 기자회견 후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해외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원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되고 있죠.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현재로서는 사건의 방향에 대해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성완종 전 회장의 죽음이 해외 자원 개발 비리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데 정치권에서는 일단 수사의 본질이 호도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연합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성완종 전 회장의 죽음으로 해외 자원 개발 비리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며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분명히 해야 된다고 논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평론가들은 일정 부분 수사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자원외교를 둘러싼 큰 수사의 흐름을 약화시키기엔 무리가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남기업은 수많은 의혹을 받는 곳 중에 하나였고 사실 지금 경남기업이나 성 전 회장이 받고 있던 혐의의 상당 부분은 입증이 돼 있다고 검찰은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 가혹 수사, 고문 수사 이런 게 있었느냐 이런 논란은 제기될 수 있어도 자원외교를 둘러싼 비리를 수사해가는 큰 물줄기를 되돌리게 하거나 약화시키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다만 네, 관련 소식 앞으로 취재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대표의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문재인 대표의 연설이 있었죠. 어떤 메시지를 강조했습니까?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작도 끝도 경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연설에 경제라는 단어가 100번, 소득도 56번이나 등장했는데요. 특히 서두와 말미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1년 신민당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렇게 말한 연설을 인용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도 재벌은 세금을 감면받았고 서민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돈은 특권층에게만 몰렸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야 한다면서 김대중은 말했습니다. 특권 경제 끝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는 그러면서 새정치가 새경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경제민주연합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문재인의 민주연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대로 보여주는 연설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렇게 크게 새로운 내용이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경제정당이라는 걸 쭉 밀고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실현할 만한 구체적인 강론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문 대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소득 주도 성장을 이번에도 부각시켰습니다. 임금 소득의 실질적 상승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 580만 자영업 종사자에 대한 대책, 공정한 세금 정책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더 벌어서 더 소비하고 더 성장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현재 박근혜 정권의 무능한 세금 정책과 공정하지 못한 시장과 분배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입으로는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불공정한 세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시장, 공정하지 못한 분배, 공정하지 못한 세금의 배후에 공정하지 못한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예, 당 내부적인 평가는 어땠습니까? 네, 문재인 대표의 오늘 연설에 대해 민주연합 내 유력 주자들은 일단 만족한다는 호평을 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대표적인데요. 문재인 대표가 자신이 주장했던 공정성장론을 당의 중심 경제정책으로 받아주시는 것에 같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함께 경쟁했던 박지원 의원도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을 적절하게 잘 활용했다면서 A+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예,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 연설 이후에는 야당이 이례적으로 명연설이었다 이런 호평을 내놓기도 했는데 그럼 문 대표에 대한 여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문재인 대표의 연설 직후 새누리당은 대변인 공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일단 정치가 곧 경제라는 문재인 대표의 인식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그러나 문재인 대표가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 무능하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선 불편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연설이 삼비에 그쳤다고 평가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삼비란 상황 진단은 비관적이었고 분석은 비판과 비난 위주였으며 해법은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비판만 했지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예, 사실 이 점에서 보면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보수 정당이 어떤 것인지 역할론을 좀 강조했다. 이런 면에서 실현 가능성과는 좀 별개로 호평을 받았는데 야당이 이렇게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은 얼마 전에 또 홍보 영상도 생각나게 하고요. 한편으로는 좀 고루한 야당, 혁신적인 여당 이렇게 프레임이 잡히는 걸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세월호 인양 관련 내용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문 대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 어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실종자 9명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명하며 세월호 인양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세월호를 경제 이슈 다음으로 올려놨는데요. 그러면서 유 원내대표의 발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특히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문재인 대표는 이어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의 상징과 교훈을 위해서 팽목항이나 안산에 세월호를 전시하자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월호에 사람이 있습니다. 비용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9분의 실종자를 위해서도 진실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인양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인양해 팽목항이나 안산에 두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상징과 교훈으로 삼는다면 비용 이상의 큰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세월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죠. 일주기가 다가오면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추모식에 참석해야 하느냐 이걸 물어본 여론조사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과반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추모제에 참석할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시행령에 극렬하게 반대하며 단체 삭발에 상복을 입고 영정을 든 채 도보행진까지 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만남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인 4월 16일에 안산에 간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이완구 총리만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안산 합동분향식에 조문하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소식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해임된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이 세계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서 이 점이 또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갑자기 해임된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이 정윤회 문건 파동 보도 후 청와대의 사퇴 압력으로 해임됐다며 세계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전 사장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세계일보가 부당하게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하여 대표이사이면서 편집권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던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한규 전 사장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세계일보의 사주 측이 청와대에 굴복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네, 일단 현재까지는 조한규 전 사장과 통일교 측, 그러니까 세계일보의 사주인 통일교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한규 전 사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요인이 1월 29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쪽에 전화를 걸어서 자신을 해임하지 않으면 통일교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라고 압력을 가해 해임됐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정리하면 국세청이 통일교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이 조한규 전 사장의 해임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일보의 사주인 통일교 측은 조 전 사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런 정황을 두고 야당 측에서 언론 자유 침해 사건이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더군요. 네, 이 때문에 야당도 보도지침 사건의 버금가는 현 정권의 언론 해고 지침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연합의 서영교 원내대변인이 이와 관련해 브리핑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의 압력이 얼마나 센지, 언론의 자유를 꺾어버릴 만큼 그렇게 위세가 강한지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것은 80년대 언론 보도 지침보다 훨씬 더 큰 언론 자유 침해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월호. 네, 서영교 원내대변인이 말한 언론 보도 지침 사건은 1985년, 그러니까 제5공화국 당시에 문화공보부가 신문사와 방송사에 은밀히 보도에 대한 방향을 하달해 지시한 사안입니다. 과연 이번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두고 봐야 하지만 청와대의 압력 행사가 사실이라면 지난 겨울 정윤회 문건 파동에 버금가는 핵포탄급 사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